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이 들어서 옷을 잘 입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무너지는 자존감을 붙들어매는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심미적 추구의 끝판왕은 바로 거울 속의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옷차림입니다. 그럼 신부님의 강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통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고 고생한 사람이 70살에 당신 암이라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는 호강해야 된다고. 이때부터 산삼을 캐와라, 좋은 의사를 대라,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당신 죽는다는 얘기하기 전에 이 삶을 만끽하고 삶의 기쁨 속에서 사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1살서부터 30살 행복하냐? 30살서부터 60살 행복하냐? 60살서부터 120살 행복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왜 120살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20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앞으로 100세 시대 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100살을 살아요?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에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런 거 나올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 텔레비전에서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올까요? 20년 후에는 120세 안보장, 120세 연금보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60 되신 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느냐면은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60년을.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남편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전부 바치지 말라고. 얼마만 바치라고? 반만 바치라고. 반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 나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남편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남편하고 자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80 넘어 돌아가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80 넘어 돌아가셨다. 우리 부모, 이렇게 많아요. 부모님이 90 넘어 돌아가셨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우리 부모님이 아직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다. 손 들어보세요. 자, 혹시 우리 부모님 아니라 이모, 고모라도 100살이 넘은 사람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긴 몇 살이에요? 104살. 그 뒤에 분은 101살? 네. 보통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2분 정도 100살 넘은 부모님 있다고 얘기를 해요. 2분 정도.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한국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만 명이야. 2만 명. 100살 넘은 사람이, 아니 옆에 아무나 100살 넘은 사람이 있으니까 2만 명이 넘어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내가 보기엔 20만 명 훨씬 넘어요. 여기 그 대상자들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대상자들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살서부터 30살 행복하냐? 1살서부터 3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엄마 아빠, 중요한 건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나이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되려면 책상 안에서 공부를 해야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려면은 친구들하고 어우러져서 뛰어놀아야지 사람이 돼요. 엄마 아빠랑 그 정을 느끼면서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상 안에서 공부만 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좀 먹고 마시고 놀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네가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제가 한동안 영어학원을 다녔어요. 잠비아 이제 가느냐고. 영어학원 이제 지하에다 주차를 해놓고 1층에 애들이 타요. 애들이 타면 초등학교 애들이 타는 거죠. 영어학원 온다고 타는데 요만한 애가 가방을 2개를 메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내가 물어봐요. 너 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1학년요. 그래요. 이거 가방을 왜 2개냐? 이거 학교 가방, 이거 학원 가방. 딱 그래 애들이. 또 요즘 애들 중에 내가 너무 놀란 애들이 있어. 들어올 때 보면은 가방 안 메고 와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여행용 캐리어를. 네,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가 학원을 13개까지 다니는 애를 봤어요. 얘는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는 애예요. 중학교 올라가면은 자율학습 해야지, 보충학습 해야지, 학원 다녀야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얘는 인간은요 언제 행복하냐면은 먹고 마시고 놀 때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요즘 인문학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그거야. 근데 너는 나중에 행복해. 넌 지금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 먹고 마시고 놀지 말어. 그래갖고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게 해요. 그럼 너 서울대학 가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럼 우리나라 서울대학 가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의 0.5%만 서울대학을 가요. 99%는 서울대학 못 가요. 99%는 가지도 못할 서울대학 때문에 20년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면 기쁨이 없어요.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면 행복이 없어요. 친구가 있어야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대통령 참 처지가 아주 애처롭게 됐죠. 이유가 뭐예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에서 쭉 자랐고 결국은 자라고 난 다음에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여건이에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판단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정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로부터 받은 후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자식들도 정말로 답답하게 키우고 싶으면은 계속 학원 보내면 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럼 얘가 30년 동안 30살 이후부터 너 행복해야 돼. 그래서 30살부터 얘가 삼성에 취직해갖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어본 놈이 먹고 놀아본 놈이 논다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아무나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 줄 모르면은 얘는 나중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직원들한테도 나중에 잘 안 해줘요.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 지금 잘해주려면 지금 잘해줘. 예. 나는 가끔 무슨 공항에 20년 동안 청소하는 아줌마들 140만 원 월급 준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식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은 내 식구인데 적어도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인간의 품위는 유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우를 잘해줘요. 그런데 저는 학벌을 참 싫어해.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강의 때 얘기하잖아요. 난 서울대학 싫어한다고. 싫어해요. 저는 내가 서울대학 1년에 한 번씩 특강 꼭 가지만 그래도 싫어해요. 그래도 싫어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학벌을 따지지 않아. 직원 채용할 때 서울대학을 나왔든 유학을 갔다 왔든 이대를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일반 대학을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초등학교를 나오든 첫 월급은 똑같아. 다 210만 원이에요. 아무리 잘났어도 210만 원, 아무리 못났어도 210만 원. 거기서부터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학벌을 따지지 않느냐면은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매주가 서울대생만 보면 나 잘 떠야 되겠다 이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매주도 잘 띄우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깻잎을 4.5톤을 땄어요. 깻잎 장아찌 하려고 4.5톤 어마어마하게 땄어요. 그런데 깻잎 따는데 뭐하러 그놈의 2대 졸업장이 필요해. 그냥 그 2대가 뭐라고 그 온 나라를 뒤집어 가면서 2대 집어넣어 갖고 참 웃기지도 않아. 우리는 깻잎 따는데 2대 졸업자 필요 없어. 뭐만 잘하면 돼? 깻잎만 잘 따면 돼. 깻잎만.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 이렇게 대우가 좋고 나는 나름대로 어제도 제가 새벽에 부모님하고 좀 어디를 좀 갈 일이 있어갖고 새벽 4시에 집을 나오는데 별이 이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근데 새벽 4시에 평창에 있어야 돼. 그 시간에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참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 생태마을.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 누가 남아서 일을 하느냐 가만히 봤더니 이제까지 200명도 더 왔다 가고 이력서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취직하겠다고. 근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 하면은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남아서 일하더라고요. 간혹 저한테 신부님 우리 애가 우울증이에요. 우리 애가 왕따 당했어요. 우리 애가 컴퓨터 중독이에요. 우리 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신부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우리 애 좀 받아주세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하니까 받아줘요. 받아주면은 3개월 이상을 못 버텨요. 본인이 그런다고 생태마을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죠. 먹어본 놈이 먹고 놀아본 놈이 노는 거라고.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란 애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직장생활 못해요. 아니 KBS에서도 실험을 했잖아요.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기록부 좋은 애, 이거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노는 애. 초등학교 6학년 때 요 성적표를 가지고 30년 후에 추적을 해봤어요. 누가 행복하게 사나? 그랬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 좋은 애도 아니고 뭐 좋은 애야? 생활기록부 좋은 애, 먹고 마시고 노는 애들이요 결국은 잘 살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너 공부 잘해야지 행복하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핀란드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핀란드는 초등학교 입학 조건이 뭔지 아세요? 잘 노는 애. 잘 노는 애가 입학 조건이에요. 입학 이제 학생들 뽑으려고 전부 다 애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놀이시설을 딱 놀게 해요. 근데 한 애가 안 놀아. 그럼 부모 불러갖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얘 유치원에 다시 보내라고. 왜 우리 애가 유치원에 가? 얘는 지금 노는 법을 모른다고. 놀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아야지.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4개월을 일을 더 해요. 4개월을 일을 더 하고 미국보다 3개월을 더 일을 해요. 1년에. 그런데 우리가 독일보다 잘 살아요? 미국보다 잘 살아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신나는 일이죠. 잠비아에 이제 우리 치과 의사들이 이번에도 1,400명 환자를 봤어요. 안과 의사 2분, 치과 의사 9분이 환자를 1,400명을 봤어요. 일주일에. 어마어마하게 환자를 봤죠. 근데 이제 그 의사 4년째 나 따라다니는 의사가 나 가기 전에는 맨날 신부님 나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가 와서 쳐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던 의사예요. 근데 잠비아 봉사활동 가면서부터 사는 게 즐거운 거야. 내 걸 나누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참 돈을 많이 버는 의사예요. 그런데 왜 죽고 싶으냐? 건물은 큰 걸 사놓고 그 빚을 해대느냐고. 화장실 가는 게 아까워갖고 물을 안 마셔. 오줌 누는 시간이 아까워갖고 진료 시간이. 그러니까 사는 게 즐겁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에요. 여러분들 괜히 아파트 2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장사 잘 되는 가게 1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다 고통의 시작이야. 그냥 있는 데서 살아요. 뭐하러 확장 이전을 해. 행복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잠비아를 떠나면서부터 사는 게 즐겁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인생은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하는 게 인생이 아니야.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인생이야. 제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과감하게 놀고 1년에 성지순례 10일 나 따라가고 뭐 성지순례 뭐 다른 데 또 가고 뭐 호주 의사들 같이 여행 다니고 1년에 40일을 놀아요. 40일을 무지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노니까 이모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모, 이 치과 월급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면서 진료할 때랑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할 때랑 어느 때 돈을 더 많이 버느냐? 그랬더니 요즘이 훨씬 많이 번대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연락 왔대요.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갖고 세무조사 나올 테니까 직원들하고 또 어디 놀러 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어디 정동진인가 직원들 데리고 놀러 간대요. 여러분들 집에서 청승 떨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지립대 일만 한다고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 때 돈도 많이 벌리는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 요즘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태마을은 작년에 매출액이 45억이었는데 올해 50억이야. 50억. 얼마나 뭐 청국장 가루 깻잎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하루에 2천만 원씩 팔려. 하루에 2천만 원씩. 요즘 내가 사장인데 내가 사장이 뭐 할 것 같아?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직원들 줄 거 다 주고 아끼지 않아요. 줄 거 다 주고. 그리고 이제 하도 이제 우리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도 내요. 제가 세금을 내는데 1년에 2억 정도 세금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세금이. 그럼 우리 국장이 신부님 왜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현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현금도 다 신고해. 현금도 다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야, 내가 신부로 사는데 왜 머리 복잡하게 살아? 그냥 있는 대로 보고하고 다 살아. 내가 세금 2억 내면은 국가가 그거 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라 돌아가는 거지. 그걸 그냥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추다가 내가 가끔 우리 이제 세금 다 내요. 그래서 세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다 한 달에 거의 2천만 원씩 세금이 나가니까.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세금 떼어먹는다고 탈세한다고 대기업 총수들이 막 마스크 쓰고 막 휠체어 막 타고 막 침대에 누워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보면서 내가 텔레비 보면서 한마디 해요.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고 살지. 아유,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걸 그냥 돈을 아낀다고 나라 돈 빼먹어가면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거 빼먹어가면서 세금 내는 것도 내가 보기엔 자선이에요. 세금 내는 것도 국가가 잘 집행해야 되겠지만은 뭐 K 뭐 미르 이건 악다군이에요. 그 돈 없는 기업들한테 그 돈 뺏어가는 건 그건 악다군이 아니에요. 그 돈 갖고 직원들한테 저기 막 보너스나 주고 여행이나 보내주지. 그럼 대한민국이 밝을 텐데 요즘 국회가 참 많이 싸우죠. 지치지도 않고 싸워. 내가 보기엔 야 어떻게 뭐 김정은이 지치지도 않고 핵 실험하듯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지치지도 않고 싸워. 그런데 여소야대가 돼갖고 협치한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안 싸우는 날은 언제 안 싸우느냐면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노는 걸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한테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한테. 근데 우리는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 애들한테 이 세상에 와갖고 행복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나는 자식들한테 행복을 가르쳤나 공부를 가르쳤나 한번 생각해봐요. 뭘 가르쳤어요? 공부 가르치지 않았어요? 행복을 가르쳐야죠. 왜 공부를 가르쳐요? 2006년에 우리나라가 1년에 10만 명씩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2006년에 그때 조기 유학 분불었어요. 얘네들이 딱 10년 지났어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지금 조기 유학 다 실패했어요. 90%가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가 조기 유학을 떠나. 그러면 미국에 가면은요 여권 심사대에서 막 영어로 막 물어봐요. 너 여기 왜 왔냐? 며칠 머무를 거냐? 뭐 때문에 왔느냐? 막 물어봐요. 그것도 한국말로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봐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당황스러울 것 같아?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미국에 딱 가갖고 수업을 하면은요 아무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잘해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못 알아들어. 걔가 무슨 죄를 졌다고 1년 동안 말도 못 알아듣는 데서 고생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인종차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로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확실하게 인종차별 느껴요. 신부인 난데도 아주 농담하는 애들 많아요. 예? 너 뭐하러 혼자 사느냐? 예? 막 하느님이 네 뭐 애인이냐? 막 이래가면서 웃기지도 않게 인종차별해요, 걔네들이.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그 인종차별을 다 겪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걔한테 유학 한번 보내려고 그러면 9.11 테러 이후부터 미국은 외국인을 공립학교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사립학교에 가야 돼. 사립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예, 1년에요.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3년에 5천만 원이 아니고 기숙사비 3천만 원이에요. 방학이 4번인데 거기 못 있어요. 부모 없으면은 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 그러면 얘는 혼자 간 애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럼 비행기 값 1,000만 원이야. 그럼 1억이 나가야 돼요. 유학 보내면은.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 1억이거든요. 1억이면은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쓰고 얘한테 다 보내야 돼.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아버지도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마누라 보내면은요, 더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친구들도 하루 이틀 같이 놀아주는 거지. 저녁 같이 술도 못 먹자고 그래요. 내가 기러기 아빠들이랑 술 많이 먹었어 옛날에. 먹어보면 그 얘기를 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그러다가 이제 혼자 술집에 가는 거야. 혼자 술집에 뭐 장미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아가씨가 아유 사장님 외로워 보여 이렇게 말하면은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남들은 바람 핀다고 그러지. 예. 그래서 바람 피는 거예요. 혼자 외로우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갖고 아이하고 아내하고 해주는 거 맛있게 먹고 마시고 놀았으면 그 사람 바람 안 폈을 거예요. 대기업의 부장 정도 올라갈 사람이면 열심히 산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애는 학교 가갖고 언어 안 돼, 인종차별 당해. 엄마는 또 미국 가갖고 애 학교 가면은 심심하잖아요. 거기서 또 놀고 있는 또 멀쩡하게 생긴 남자하고 또 외로우시겠어요 사모님.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또 바람 피고, 아빠는 한국에서 바람 피고 엄마는 미국 가서 바람 피고, 애는 인종차별 언어에 갖고 정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뭐를 위해서 애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뭐를 위해서? 다 집안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뭐를 해서 행복한지. 그래서 10년 동안 간 애들 중에 정말로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도 아닌 애들 많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가면요, 얘 심지라도 있어요. 대학 졸업해서 유학 가는 애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는 애들은 심지도 없는 애들이야. 내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구분도 안 되는 애들이야. 그래갖고 적응 안 되면은 중학교에 가면은 유학 온 한국 애들, 말 안 통하는 영어 안 되는 애들끼리 모여요. 모여서 노래방 가고 한국 드라마 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마약해요. 마약하면은 또 걸리면은 감옥에 갔다 왔다 하고. 정말로 이 아이의 출세를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아버지도 바람피고 엄마도 바람피고 애는 마약하고.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집이. 성공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된대요. 10%밖에. 그러니까 90%는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은 집안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애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왜냐하면 유학이라는 건 갔다 왔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신부님 얘 좀 고쳐달라는 거야. 자기가 10년 동안 망가뜨려 놓고 나한테 1시간 만에 고쳐달라는 거야. 아, 내 안수하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뭘로 고쳐 내가. 그런데 이제는 1년에 10만 명씩 가던 게 이제 3만 명밖에 안 가요. 왜? 실패한 게 결론이 났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1년에 1억씩 유학비 보낼 돈이 있으면 그 돈 갖고 한국에서 엄마 아빠 자식이랑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놀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깨지지도 않고 애는 아주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 인생이 뭐 그렇게 복잡해? 그리고 여러분들 출세, 그것도 해봐야. 난 텔레비전 보면서 출세하는 거 한낱도 안 부러워요. 뭐 민정수석 무슨 수석들 지금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가면은 거짓말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일이 뭐가 있어?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참. 자, 그렇다면은 30살에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대한민국에. 자, 이 30살에서부터 60살은 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가야 될 때야. 가야 될 때야. 그런데 자식 공부시킨다고, 자식 출세시킨다고 나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 30년 동안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은 30년 동안 껍데기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 인생 산 거 아니에요.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나는 자식 하나 잘 되면은 엄마의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에 45, 46까지 살 때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 120살 살면은요 자식이 90이 돼버려요. 그 자식 출세하는 거 여러분들 행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70살, 80살 된 자식하고 90살, 100살 된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딸을 공부를 잘 가르쳐놨어. 서울대학을 졸업해하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근데 이 딸이 잘난 척하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집을 한 거고 혼자 사는 거야.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갖고 손자도 좀 안겨주고 좋은데 시집 가갖고 자기 호강도 시켜주기를 바랬는데 이게 혼자 사는 거예요. 설날 왔어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너 뭐가 부족해서 시집 안 가고 혼자 살고 있느냐고. 제발 시집 좀 가라고. 네가 학벌이 부족하냐, 미모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한데 시집을 안 가냐고.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뭐가 힘들어? 넌 부족한 거 없어. 다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생각해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못 가고, 시집만 못 가. 요즘 아주 그냥 처지가 아주 곤궁하게 됐잖아요. 뭐 그래 또 아버지가 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한마디 더 해요.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그렇게 시집 안 가고 혼자 살 거면 너도 대통령이라도 좀 해보라고. 아버지도 좀 최순실처럼 호강 좀 해보게.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 보고 한심한 눈으로 쳐봐도 한마디 더 해요.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답답한 소리야?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자식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해야 돼요. 자식을 철들게 키우고 싶으면 누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자식 출세만 바란다고 빈 껍데기로 30년을 살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철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30살에서부터 60살 철든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 보내고 자기는 한국에서 바람피고 아내는 미국 가서 바람피고 애는 정신병이 들어요?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기쁨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기 이 셰익스피어가 아주 재미난 글을 썼어요. 중년에게 주는 9가지 교훈이라는 글을 썼어요. 한번 이 사람 한 몇 년, 한 400년 전 사람이 쓴 것 같은데 보세요.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 애만 배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공부도 하고. 저는 제가 30살에 환경공학을 공부했어요. 얼마나 좋은 공부였는지 몰라요. 내가 다닌 학교는 나는 아주대학 산업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대학원 조금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많아요. 가면은 뭐 내가 빵점도 받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석사학위도 받았어요. 공학 석사학위도. 예,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40이 돼갖고 글 쓰는 거 배웠어요. 글 쓰는 거 배워갖고 이 책도 지금 5권인가 책 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니까 참 재밌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우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거 세익스피어도 똑같이 말했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나중도 생각하지 말어. 옛날도 생각하지 말어. 지금 오늘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있는 돈 갖고 나중에 쓰려고 그냥 쥐고 있지 말고 쓰세요. 내가 쓰라는 건 사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규모 있고 멋있게 쓸 수 있거든요. 쓰는 법도 나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세 번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이것도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여주에 우리 젊은 신부님들 계속 많이 초청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하자고. 근데 참 젊은 신부들이 같이 있으면 참 좋아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꼭 해요. 출신 부관장 신부님들, 그 신부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젊은 신부들을 모이면은 내가 모르는 것 너무너무 많이 알려줘요. 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죠. 넷째, 부탁받지 않는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이것저것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참 잘하는데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째,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로미오가 한 말을 기억하라.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철학은 지워버려라. 삶을, 현실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괜히 개똥 철학하지 말고.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미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이선이 대전 공연이에요. 서울의 공연을 보니까 없더라고. 우리 평창은 대전이나 서울이나 거리가 똑같아.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가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연도 많이 가요. 저는 여기 이 삼성 여기 뭐 스퀘어인가 여기 공연 많이 와요. 예술의 전당도 많이 와요. 많이 와야 1년에 많이 온다고 그래. 1년에 2-3번이야. 그 2-3번이라도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더라고요. 또 일곱째,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가엾어 보인다. 몇 번 들어주다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 늙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늙은 거 누가 뭐 알아주기는 해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나이 먹은 거 자랑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이를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 돼. 나이값을 하고면서 늙어가야지. 나이값도 못하고 나이만 디립다 먹으면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여덟 번째, 젊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재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하고 남편한테 다 주지 말고 얼마만 주라고? 반만 주세요. 항상 오늘부터 마음도 반만 주세요. 다 주지 말고.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 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이 리어 왕이라는 이 셰익스피어 이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딸들한테 자기 왕권을 다 넘겨줘요. 왕권 넘겨준 딸 때문에 이 사람 죽어요. 왕이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세요. 아직 여러분들 한참 남아있거든요. 아홉 번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 역사상 어떤 예외도 없었다.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러 갈 필요는 없다. 삶을 탐닉해라. 그때까지 삶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겨라.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 즐겁게 살라고 여기에 온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0부터 60까지 여러분들은 나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60살서부터 120살은 행복하냐? 60살서부터 120살 나는 자식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보상 심리가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식한테 왜 바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바라는데요.
자식이 용돈 안 갖다 주고 전화 안 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 안 하는 분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어떻게 자식이 60년 동안 효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런 생각 드세요? 나는 60년 동안 효도 받아 먹을 거야.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하고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왜? 늙어서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그냥 내가 행복하면 안 돼요? 왜 자식한테 그걸 힘든 걸 넘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여러분들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지. 그러니까 뭘로 끝내야 되냐면 키운 걸로 끝내야 돼. 그런데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 자식이 의사야.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1,000만 원 있어도 이 할머니 절대 너 돈으로 가서 안 사 먹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어? 잘난 의사 있는데 나는 의사 아들이 와서 사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기다려.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 의사 아들이 와서 사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무슨 무당이야? 막 수술하다가 엄마가 오늘 갈비 먹고 싶어 하네. 내가 가서 갈비 사줘야지. 전화해요. 엄마, 내가 막 수술하다가 생각이 나는데 엄마 오늘 갈비 먹고 싶었지? 내가 오늘 가서 사줄게 라고 전화하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70, 80 된 나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밖에 없지만 자식은 여러분들 생각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게 실험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요즘은 사랑의 감정을 촬영할 수 있대요. 그래갖고 할머니들한테 젊은 자식들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막 그냥 뇌파가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의 감정 잘된 자식은 좋아갖고 막 난리고 못된 자식은 그게 안타까워갖고 막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식 보면은 뇌가 막 진동을 해. 사랑의 감정이. 그런데 자식한테 늙은 엄마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내가 이거 KBS에서 봐서, KBS에서 의사들이 실험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하는 거하고 자식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정말 생각 없어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86, 84살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신부됐을 때 어머니 60이었을 때 어머니가 그랬어.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때 이제 효도할 때가 됐는데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파리, 로마, 이스라엘, 베이징, 우리나라 금강산, 백두산, 우리나라 좋다는 데 온천 다 모시고 다녔어요. 왜 모시고 다녔느냐 하면 죽는다니까. 빨리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죽기 전에 5년 동안.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 하면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그 얘기한 지 24년이 지났어. 24년.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요즘 어떻게 잘 드셔서 그런지 완전히 얼굴이 새색시 같아. 새색시.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니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럼 24년을 내가 효도를 할 것 같아요? 5년 하고 끝났어요. 나도 5년 하고. 요즘은 나 강의 막 다니다 보면 한 달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 있어요. 한 번도. 근데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고 제일 먼저 나 위해서 묵주기도 20단 한대요. 하루 종일 아들 생각하는 거지. 집에 가보면 온통 내 사진이야. 그냥 온통 내 사진.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사제관은 어머니 아버지 사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나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먹고 살기 바쁜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럼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사줘야 돼요. 집 잡혀서.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이 지금 700만 명이에요. 65세 이상이. 그러면은 부부가 산다고 하면 350만 세대죠. 350만 세대 중에 집 잡혀서 주택연금으로 사는 세대는 3만 5천 세대 지금. 그럼 100명 중에 한 명만 연금으로 사는 거예요. 자, 나 65세 넘었다
한번 손 들어봐. 65세 넘었다. 왜 손 안 들어? 여기 지금 다 내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많어. 자, 손 내리세요. 자, 이 중에 나 정말로 집 잡혀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 분, 두 분, 그러니까 제 말이 세 분, 네 분, 제 말이 맞아요. 지금 여기 한 1000여 분 있는데 거의 100명 중에 한 명만 집을. 그런데 이 집 잡혀서 사는 분과 집 안 잡혀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분하고 삶의 질은 또 달라요. 집 잡혀서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 하나도 없대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그런데 자식들 용돈 받고 집 물려줄 생각으로 용돈 받고 사는 분들은 어떤 딸은 자식이 10만 원도 갖다 주고 20만 원도 갖다 주고, 우리나라 평균 용돈이 10만 원이에요. 평균 부모님한테. 그럼 20만 원도 갖다 주고 30만 원도 갖다 줘. 근데 어떤 달은 100만 원도 갖다 줘. 100만 원도 갖다 주면 이 할머니가 그 돈을 못 써요. 왜 못 쓰는 줄 아세요? 다음 달에 얼마를 갖다 줄 줄 알고 이거 홀딱 닦았어.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게 사는 거야. 계속. 그럼 늘 불만 속에서 사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남한테 계속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세요. 내 강의를 듣고 정말로 당신 스스로 갈비를 사 먹으러 간 할머니들이 나한테 편지 많이 해요. 또 찾아도 많이 와요. 신부님 말대로 내 돈으로 사 먹어보니까 인생이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더 이상 자식 기다리지 않게 되더래요. 그리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더래요. 더 이상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냥 내 돈 갖고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대신 너는 나한테 재산 끝이야.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그 할머니 중에 내 강의에 딱 맞는 할머니 한 분 오셨어. 여기 여의도에 사는 분인데 개신교 다니는 분이야.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빌딩이 3개가 있대. 우리 집에 왔는데 뭐 하여튼 에쿠스 뭐 900인가 뭐 리무진인가를 타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에쿠스가 아니라 제너시스 기사를 대갖고 왔어. 근데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40에 혼자 돼갖고 아들 셋을 키웠다는 거. 신부님 말대로 의사, 교수, 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2년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 그렇게 키웠는데 왜 나 한번 안 찾아오느냐, 맨날 원망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러더래요.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으라고. 왜 자식을 기다리느냐고. 근데 자기 돈으로 사 먹어보니까 더 이상 안 기다려지더래요.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리고 사는 게 너무너무 즐겁더래. 내 자식하고의 이런 관계를 끊고 내 삶을 살다가 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 자식하고 엉겨서 그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돌아갈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돌아갈 곳이 어딘지 알아 그 길을 닦으며 사는 사람. 먼 여정에도 가지고 갈 것이라고는 남에게 베푼 것뿐인 사람.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아온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사람. 살아서는 조롱과 부끄러움에 비틀거리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나니. 가면 내용을 바탕으로 나이 들어서 겉모습을 가꾸는 것이 왜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되는지 정리해드리면, 첫째, 심미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마라. 신부님은 셰익스피어의 중년 교훈을 인용하며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기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옷을 잘 입으려 노력하는 행위 자체가 삶의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심미적 활동이 됩니다. 둘째,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지 않기 위해. 초라하게 입고 다니며 늙음을 한탄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가엾게 보이고 결국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은 나는 내 나이를 긍정하고 즐기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이며 이는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셋째, 나이값과 인간의 품위 유지. 신부님은 나이값을 하며 곱게 늙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느 직종에서 일하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데, 옷차림은 그 품위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넷째, 자신을 사랑하고 껴안는 방법.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부모님들에게 이제는 나를 위해 남겨두고 나를 위해 쓰라고 하십니다. 좋은 옷을 사입고 자신을 꾸미는 것은
곧 자신을 껴안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옷 한 벌 사기 아까우셨나요? 황창현 신부님은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남겨두고 나를 위해 써라. 나이 들수록 밝은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웃어야 하는 진짜 이유. 인간의 품격을 결정짓는 심미적 추구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장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거울 앞에 서는 게 예전보다 조금 불편해지셨나요? 몸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얼굴에 주름이 들어서도 아니고 흰머리가 많아져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옷이 먼저 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명품 가방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줄근함이 일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내 얼굴인데 뭔가 내가 아닌 것 같은 그 묘한 위화감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얼굴이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옷 잘 입는 법을 알려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쇼핑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 나이 들수록 옷을 포기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70대에도 청바지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 그래서였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당장 옷장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지실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누가 나를 보겠어? 편한 게 최고지? 어차피 집 근처만 다니는데 뭐. 이 말들이 하나씩 쌓이면 어느 순간 옷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갑니다. 늘어난 티셔츠, 무릎 나온 바지, 색바랜 점퍼.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운동화들이 옷장을 채워갑니다. 이 옷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싸서가 아닙니다. 유행이 지나서도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만든 옷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집에서만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러다 마트 갈 때도 입게 되고 병원 갈 때도 입게 되고 어느새 친구를 만날 때도 그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때? 편한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후줄근한 옷을 입는 날은 괜히 말수가 줄고 사람 만나는 자리가 귀찮아지고 사진 찍히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대충 대하고 있다는 걸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좀 없어 보이나? 그 순간부터 노화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름이 생기는 것보다 무서운 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점점 더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꺼리게 되고 점점 더 자신의 존재감을 지워가게 됩니다. 이건 옷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옷 잘 입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명품 입어야 달라 보이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나이 들어서도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사람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옷은 때때로 역효과를 냅니다. 너무 애쓰는 것 같아 보이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쉽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깔끔한 셔츠, 몸에 맞는 바지, 색감이 정돈된 외투, 전체적으로 단정한 인상.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싼 옷이 아니라 관리된 옷입니다. 관리된 옷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내가 나 자신에게 시간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옷에 구김이 없고 색이 선명하고 사이즈가 맞고 깨끗하다는 것.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후줄근해 보이는 이유는 브랜드 때문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입니다. 옷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아무리 좋은 브랜드여도 형편없어 보입니다. 색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빨강, 노랑, 파랑이 한꺼번에 몸에 있으면 시선이 분산되고 산만해 보입니다. 오래돼서 흐물거려서입니다. 10년 된 티셔츠는 아무리 애착이 가도 더 이상 당신을 빛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어 입어서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손에 잡히는 대로 입으면 그게 그대로 하루의 기분이 됩니다. 이 네 가지만 피하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진짜입니다. 비싼 옷을 사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옷 중에서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옷만 골라 입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입을 만한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사이즈 안 맞는 옷, 색 바랜 옷, 늘어난 옷을 과감히 정리하고 나면 옷자는 절반으로 줄지만 입을 수 있는 옷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0배에도 청바지가 어울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비밀은 단 하나입니다. 젊어 보이려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대처럼 입으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찢어진 청바지, 과한 프린트, 유행 지나치게 따라가는 스타일, 이런 건 오히려 나이를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젊어 보이려고 애쓰고 있구나. 반대로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70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허리선이 맞는 바지를 입습니다.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적당한 위치의 허리선은 전체 실루엣을 살려줍니다. 과하지 않은 색감을 선택합니다. 진한 네이비나 블랙 청바지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립니다. 상의는 최대한 단정하게 입습니다. 청바지가 캐주얼하니까 상의는 조금 더 정돈된 느낌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신발은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신발이 더러우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청바지를 입는 이유입니다.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활동적인 나를 유지하기 위해 입는다는 태도입니다. 청바지는 편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옷입니다. 산책을 갈 때도, 카페에 갈 때도, 가벼운 모임에 갈 때도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청바지를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바로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아직 자기 삶을 살고 있구나. 사람은 말보다 옷으로 훨씬 많은 걸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푸줄근한 옷은 나는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읽어냅니다. 사람의 뇌는 0.1초 만에 상대방의 인상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70% 이상이 외모, 특히 옷차림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깔끔한 옷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나를 존중한다. 나는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싶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이 차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병원에서, 식당에서, 은행에서, 모임에서 옷이 단정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친절해지고 조금 더 존중하게 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사람 사이의 작동 방식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같은 사람이 정장을 입었을 때와 후줄근한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을 때는 사람들이 길을 양보하고 말을 더 정중하게 하고 도움을 더 잘 주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건 사회적 신호이고 자기 존중의 표현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옷을 바꾸면 갑자기 인생이 달라질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옷이 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뭐 있지? 이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하루를 살아있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건 오늘 하루가 의미 있는 날이라는 신호입니다. 푸줄근한 옷은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어차피 집에만 있을 건데, 어차피 아무도 안 볼 건데, 어차피 별일 없을 건데,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정말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신경 쓴 옷은 하루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이왕 옷도 제대로 입었는데 산책이라도 나갈까? 친구한테 연락이라도 해볼까? 오랜만에 카페라도 가볼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옷을 챙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습관을 가집니다. 약속을 만듭니다. 옷을 입으면 나가고 싶어지니까요. 산책을 나갑니다. 집에만 있기 아까우니까요.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사진을 남깁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괜찮으니까요. 기억을 쌓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작이 오늘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실천 이야기입니다. 절대 많이 사지 마세요. 옷장 늘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옷을 바꾸려면 쇼핑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줄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보세요. 첫째, 사이즈가 맞는 옷만 늘어나거나 큰 옷은
바로 후줄근함으로 연결됩니다. 체중이 변했다면 그에 맞는 사이즈를 입어야 합니다. 예전 사이즈를 고집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다. 거울 앞에서 팔을 들어보세요. 옷이 따라 올라가지 않나요? 앉아보세요. 바지가 너무 조이거나 흘러내리지 않나요? 이런 작은 체크가 전체 인상을 완전히 바꿉니다. 둘째, 색은 3가지까지만. 검정, 회색, 네이비, 베이지. 이 안에서만 돌려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색보다는 차분한 색이 품격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색들끼리는 서로 잘 어울립니다. 아침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조합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액세서리로 하세요. 스카프 하나, 모자 하나로도 충분히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신발과 외투만은 절대 포기하지 말기. 이 2가지가 전체 인상의 70%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신발이 더럽거나 낡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외투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아이템입니다. 이 2가지에만 신경 써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발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닦으세요. 외투는 시즌마다 한 번은 세탁소에 맡기세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좋아 보이세요? 뭔가 달라지셨어요? 살 빠지셨어요? 운동하세요? 사람들은 정확히 뭐가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좋아졌다는 걸 느낍니다. 그게 바로 옷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수록 옷은 멋을 위한 게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존엄이라는 단어가 좀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존엄이란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수줍은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귀찮다는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데.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반대로 깔끔한 노년은 대단한 노력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는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옷을 골라 입는다. 오늘도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다듬는다. 오늘도 신발끈을 고쳐맨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존엄 있는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 입은 옷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옷을 챙긴다는 건 시간을 쓴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건 내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그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고 한 사람은 이미 자신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존중하고 있는 이 옷들은 나를 빛나게 해주는가? 아니면 가리고 있는가?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딱 한 가지만. 늘어난 티셔츠 하나를 버리는 것. 새 신발끈을 다는 것, 외투 하나를 세탁소에 맡기는 것, 뭐든 좋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에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변화가 모여서 한 달 후에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 나이도 많은데.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아니,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지금이 가장 변화하기 좋은 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옷장을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곳에 후줄근함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당신을 빛나게 해줄 옷들만 있어야 합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몇 벌 안 돼도 됩니다. 하지만 그 옷들은 모두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옷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만 태도는 삶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고